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은요 차재명 교수님과 함께 용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교수님. 그러게요. 또 한 살 먹어야 될 것 플러스 같아요. 한 살. 와, 올 한 해 좀 그동안 어떠셨는지 요즘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뭐 다들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료계가 지난 해와 올해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긴 했지만 사실 완전히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상당히 힘든 시간 보냈고 저도 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상당히 나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죠. 다들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네. 좋아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교수님과 함께 용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편에서는요, 어떤 용종이 암이 되는지를 다뤄보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용종이 잘 생기는지 이제 흔히 체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그럼 어떤 것들 주의해야 하는지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독 용종이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진료 보시면서? 네, 확실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네네네. 이제 저희도 딱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외형만 보고 이분 용종이 있겠다 없겠다 어느 정도 가늠을 하거든요. 외형만 보시고 대장 속이 보이신다고요? 찍는 거죠. 좀 맞으시나요, 그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 어느 정도 이게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장 용종이 잘 생기는 분들은 되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세지나 뭐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튀김 요리와 같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야채와 채소는 잘 드시지 않고 또 운동은 하지 않고 비만이어서 배가 나와 있는 분들, 체형이 좋으신 분들은 용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확실히 많고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술, 담배를 같이 즐겨 하시는 경우에는 되게 용종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풍채만 봐도 이분은 용종이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용종이 먹는 거랑 밀접하게 네, 또 그럼요. 관련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외형만 보시고도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판단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 주셨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서 이제 회식도 많고 맞아요. 뭐 술자리 뭐 고기 또 많이 드실 것 같고 하니까 요즘 이럴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인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40, 50대라고 하면 거의 회식할 때 딱 문화거든요. 회식하다가 술, 담배도 많이 하죠. 뭐 기름진 음식, 고기류를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식을 많이 하거나 회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면 자연스럽게 용종이 많이 생기는 식습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분명히 이제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좀 체질, 나는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네, 있는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체질이라고 하면 어떤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 더하기 환경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체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외에도 타고나면서부터서 유전적으로 용종이 잘 생기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 대장의 용종이 특히 이제 선종이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대장에 생기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서 용종이 수천 개가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특정 가계 내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서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많이 생기는 그런 특정 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위험인자들이 더해졌을 때 그게 이제 하나로 우리가 체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유난히 대장 용종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방금 말씀 주시니까 떠올랐는데 그 뭐 배우 연예인분인데 뭐 수천 개가 생겨서 뭐 장을 절제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그렇게 수천 개가 생기면 어떻게 네. 좀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아마 네. 그런 환자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족성 선종성 네네네네. 용종증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장의 용종이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몇백 개에서 수천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그중에 하나만 암이 생겨도 나머지 용종들도 다 암이 생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일일이 떼가면서 치료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환자들은 대개 이제 수술을 장을 절제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수천 개가 생기는 분들은 실제로 장을 아예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김미님께서는요, 그 용종이 잘 생기는 사람은 그러면 대장 말고 다른 부위에도 잘 생기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좀 연관이 있을까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전적으로 용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특이하게 대장에도 용종이 많이 생기지만 위나 소장에도 용종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어떤 특정 유전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장에 용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위에 용종이 같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장에 생기는 용종의 형태와 위에 생기는 용종의 형태는 아주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대개. 그래서 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대개 선종이어서 가만히 두면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에 생기는 용종은 드문드문 생기고 그 용종이 그냥 방치하더라도 특별히 암으로 잘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생기는 용종은 발견하고 일부러 따로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대장 용종은 많이 들어봤는데 위용종 이 단어는 좀 생소하긴 네, 한 것 약간 같아서 생소합니다. 위에도 용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가 봐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용종 생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신데 내용 조금 이어가 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질이 분명히 있고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용종이 자주 생기면 당연히 대장암으로 갈 위험도 높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용종이 네, 많이 그렇죠. 발견되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용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대장암으로 갈 위험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용종이 많이 생기면 그중에 조금 착한 애들도 있지만 나쁜 애들도 같이 섞여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장암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개수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용종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점 더 자라게 되고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이제 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대장암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제 크기, 모양, 개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볼 것 같은데 조금 어떤 거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크기하고 이제 개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네.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조직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좀 암이 잘 생기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조직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육안적으로 봐서 우리가 다른 용종과 더 위험하다고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아미델 상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아미델 용종들은 대개 버섯처럼 보통 용종은 볼록 튀어나온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바닥에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있는 납작한 형태의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종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중앙 부위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종도 상당히 위험한데요.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환자의 용종은 얼핏 보면 주변 점막과 거의 똑같아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용종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여기가 정상 부위거든요. 얼핏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특수 약물을 뿌려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경계가 파랗게 지워지는데요. 이 환자하고 이 환자가 지금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수 약물을 뿌렸기 때문에 용종이 조금 더 도드라져서 눈에 잘 띄는 것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특수 약물을 늘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납작한 용종, 지금 이게 꽤 큰 형태의 용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놓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또 젖은 낙엽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면적 전체를 다 도려내야지 용종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종을 절제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도 더 높고요. 바닥으로 이 구멍이 뚫릴 천공의 위험도 더 높습니다. 이제 이런 병변이 상처가 잘 아물게 되면 여기처럼 깨끗한 흉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납작한 형태는 우리가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데가 대장의 정상이고요. 여기도 지금 얼핏 보면 정상적인 그냥 대장 주름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기를 좀 넣고 빼보면 여기처럼 주변과 구분이 되는 확연한 종양이 눈에 비로소 띄게 되고요. 이게 이 공기를 좀 빼니까 이렇게 좀 도톰해 보이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납작하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형태의 종양입니다. 이게 다 같은 환자거든요. 어머. 이제 이걸 우리가 내시경으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점막의 위층과 아래층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 파란색 물감이 들어가 있는 생리식염수를 여기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이 분리가 되면서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분리가 돼야지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환자는 보시면 가운데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좀 부풀어 올랐는데 가운데는 전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암이 이미 침륜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없고 결국 수술을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대장 전체에 여러 개의 종양이 있는데요. 남자 65세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당히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납작한 용종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특수 약물을 뿌려서 겨우 보이는데 주변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납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분은 장 전체에 거의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이렇게 납작한 용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찾기도 어렵고 네. 찾아내더라도 이걸 다 절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작은 형태로 생겨서 점점점 자라면서 크기가 자랄 때 이제 암으로 변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생길 때부터서 거의 한 3mm, 5mm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은데도 가운데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는 생기자마자 바로 암으로 진행해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대장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기가 겨우 한 3mm, 5mm만 돼도 이미 대장암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을 못하거나 아니면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금방 많이 진행된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진단됐던 사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살짝 함몰돼 있고 궤양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환자도 크기는 한 13mm 정도로 1.3cm니까 크지 않은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함몰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겨우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사진 다 대장암의 사진이고요. 초기 대장암의 사진입니다. 이 아래의 사진은 조금 더 큰데요. 그래도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한 1.5cm, 1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궤양이 형성돼 있는데 이 환자는 심지어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도 3기 대장암입니다. 수술을 했었고요. 이 3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까지 필요했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대장 용종이 다 똑같은 용종이 아닙니다. 형태가 어떻느냐 그리고 궤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암의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관상을 잘 봐야 하는데 이처럼 암의 관상을 가지고 있는 용종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용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개수도 개수지만 이 모양도 굉장히 좀 위험한 모양들이 네, 분명히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 사진은요. 네.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맞아요. 전문가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저희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군요. 그 저러면은 아까 그 내시경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술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뭐 절제를 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시경으로 도려내면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 점막의 표면까지만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초기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암의 침륜 깊이가 깊지 않고 표면에만 있으면 방금 이런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방법으로 완전히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면서 표면에만 있지 않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침륜이 발생한 네네네.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잘 도려냈다라고 하더라도 암이 다시 그 자리에서 재발하거나 인근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될 위험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 종양이 있는 부위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상 점막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주변의 림프절까지 포함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절제하는 수술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도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궤양이 형성되어 있는 종양들은 대개 내시경으로 절제가 잘 되지 않고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한 가지 궁금증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장기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을 도려낸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대장은 이렇게 긴 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그 일부를 절제하면 이게 좀 잘 떠오르지가 그렇죠. 않는데 다른 장기에 비해서 네네. 대장은 그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소장은 네네. 영양분을 흡수한다든지 위는 뭐 위산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장은 다행스럽게도 대변 찌꺼기들이 통과하면서 물을 흡수를 해서 조금 이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 외에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서 대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긴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를 잘라내고 나머지 호수끼리 연결을 이었는 하면 거예요. 연결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기능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수술은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보다는 그래도 후유증이 더 적은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을 일부를 절제를 해서 이렇게 있는 형식으로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문을 주셔서 몇 개 또 받아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이번에 검진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여러 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이거 대장암으로 가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대장 용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뗀 용종들 중에서 큰 게 있다거나 조직학적으로 좀 진행된 용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대장암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얌전한 애들이 개수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의 사진을 보거나 크기를 보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 독특한 이 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냥 용종이 개수가 당연히 개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게 대장암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단순히 용종이 많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용종이 많이 나왔는데 크기가 유독 크고 그리고 모양이 안 예쁜 용종들이 섞여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이미 초기 대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뎁스님께서 60대 후반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매년 선종이 발견됩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사실 매년 선종이 발견되신다고 했는데요. 아마 작은 선종일 거예요. 이분이 매년 하시니까 매년 발견되죠. 2년마다 하시면 아마 2년마다 발견이 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매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매년 나온다고 해서 꼭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개수가 한두 개인 경우에는 굳이 매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생기는 선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한다면 발생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일부 환자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선종이 생긴 환자들은 무슨 아스피린을 먹는다거나 무슨 약을 먹는다거나 해서 용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런 치료 효과들이 예방 효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특별히 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본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보면 선종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점을 좀 개선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생활 습관이랑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말씀 주셔서 사실 뭐 붉은 고기, 뭐 네. 가공육 이런 것들이 그럼 대장암이랑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어요. 당연하죠. 네.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식습관이 대장암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오. 분석했었던 연구 데이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알려진 식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햄,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으로 이렇게 식습관 위험 인자가 나눠져 있는데요.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위험 인자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되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대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흡연 양도 훨씬 많고 술도 훨씬 더 많이 먹고 그 붉은 고기나 가공육도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남자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편이고요. 보통 똑같은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여성은 비만이어도 피하 지방에 지방이 많이 끼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은 주로 내장 지방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대장암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비만이라 하더라도 남자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대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대장암이 생기는 걸 조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더 적게 받습니다. 그냥 각각의 퍼센테이지는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좀 종합해 보는 수치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뭐 대장암과 trực 장암의 영향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남성은 이런 식생활 습관을 모두 통틀어서 영향을 받는 게 한 44% 정도고 여성은 이런 식생활 습관을 통틀어서 영향을 받는 게 대략 한 20%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런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뭐 고기 좋아하는 걸 조금 바꾼다면 남자들은 대장암의 위험을 많게는 한 40% 정도 줄일 수 있고 여자는 한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생활 습관을 합쳐보니까 남성분들은 진짜 퍼센트가 네. 높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조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물론 네, 어렵지만 어렵습니다. 또 거꾸로 해석하면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대장암, 직장암은 식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수치로 보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대장 내시경은 그러면은 몇 살부터 받아야 하는지 내가 뭐 용종이 나왔다면 더 짧게 받아야 하는지 가족력이 있다면 더 그런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언제부터 하라라는 것은 그 공고사항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세 이후부터서 대장 내시경을 하십시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년부터서 대장 용종이 확실히 많이 생기고요. 그 대장 용종들을 방치하게 됐을 때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게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60세부터서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예방을 하는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만 50세 이전에 생기는 대장암을 젊은 대장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느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나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세부터 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45세부터서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45세부터서 시작하는 것을 표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개개인의 이런 대장암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음주 흡연에 이미 배 나와 있고 운동 안 하고 늘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상 체중에 흡연 음주를 전혀 안 하고 늘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같다고 해서 대장암의 위험이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말고도 많은 방금 말씀드린 식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는데, 저 요인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개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네네. 그런 걸 좀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개개의 사람들마다 각각 본인에 맞는 적정 연령을 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45세부터서 시작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지만, 뭐 본인이 술도 많이 마시고 흡연도 하고 뚱구뚱하고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딱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만 60세 여성분이시고 용종이 전혀 없다가 작년 횡행결장 에서 이제 톱니형 용종이 나타나서 크기가 커서 외래로 제거했는데, 올해는 맹장 쪽에 톱니형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먹거리, 그러니까 섬유소 같은 뭐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아니면 해조류 좋아해서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도 톱니형 용종이 생겨서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야채, 해조류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질 말고 또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어떤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섬유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대장 용종이 안 생긴다라고는 또 할 수 없고요. 톱니형 용종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용종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제 용종은 선종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용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용종 중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종과 같은 용종이 있고요. 과증식성 용종이라고 해서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거의 없는 용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낮은 혹은 거의 없는 용종은 아예 제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성격의 가운데에 있는 게 톱니형 용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건 과증식성 용종처럼 생겼는데, 톱니형이라는 게 생긴 이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톱니형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행동은 가만히 방치했을 때 점점 크기가 자랄 수 있고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종처럼 행동을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톱니형 용종은 우리가 제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선종보다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톱니형 용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납작한 형태여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과거에도 그런 용종을 찾았고 이번에도 찾은 거 보면 아마 검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잘 찾아주셔서 잘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톱니형 용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 많은 밤님께서요. 혹시 용종 떼고 나서 유산균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찾아보니까 유산균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유산균을 먹어서 속이 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렵죠. 이런 질문 받으시면 네. 어떻게 답변 주십니까? 유산균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산균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산균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도 유산균을 먹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유산균의 효과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구마다 그 연구 결과도 들쭉날쭉하거든요. 유산균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균주 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유산균도 살아있는 균과 죽은 균이 다르고 연구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서 어떤 통일된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산균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유산균을 먹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은 계속 먹어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유산균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분처럼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참고 계속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어서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교수님, 저도 선종 3mm짜리 떼고 다음에 또 3mm짜리 선종 제거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내시경 검사 해봐야 되겠죠?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공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장에서 용종이 나오면 몇 년 후에 하십시오. 이런 건 네. 일반적으로 이게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나이 하나만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추적하는 것도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그 용종의 그러니까 선종의 크기만을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공고사항을 짜고 있습니다. 3mm를 떼고 나서 또 3mm를 뗐다고 하면 3mm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용종이 좀 크다라고 하면 10mm, 1cm 이상인 용종을 보통 크다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크면 조금 더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는 사실은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mm가 있었고 내년에 3mm가 있었다면 이거 2년 만에 했으면 한 3mm, 5mm 정도에서 둘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저런 크기가 작은 선종이 나왔다고 해서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3mm 정도까지를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크기의 선종까지도 꼼꼼하게 잘 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의 위험이라는 게 꼭 어떤 나이나 지금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그런 위험 그 용종의 크기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있잖아요. 뭐 흡연, 음주, 뭐 식생활 습관, 그 사람의 운동 패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음 검사를 언제 하시는지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이면 5년 후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분은 대장암의 가족력도 있고 그리고 배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평상시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좀 걱정돼서 조금 더 일찍 해보십시오라고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한송이님이 지금 어떤 체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지침에 의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환자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은 저희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근데 그 1cm 이상이면은 3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또 뭐 기준이 또 있다면 보통 크기가 작다고 하면 1cm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기가 작고 1cm 미만이고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있으면 지금 공고사항에서는 5년 있다 검사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상이면 보통 우리가 5년 후에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아무래도 대장 용종이 좀 덜 생기는 체질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크기가 개수가 3개 이상이고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면 보통은 3년 후에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한 10개 이상 있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또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년 후에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공고사항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대장암에 대한 혹은 대장 용종에 대한 위험인자를 잘 고려를 해서 조금 간격을 1, 2년씩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환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네. 또 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는요, 30대 후반인데 슬슬 한번 받아봐야 할까요? 아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답변 주셨지만, 네. 그래도 김민님께 한 말씀 주시자면. 방송에 나와서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이 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많이 하시고 회식도 많이 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야채 먹지 않고 배가 나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건강하고 가족 중에도 대장암 환자가 없고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생각되시면 보통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건 45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글로만 30대 후반이니까 딱 검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그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어쨌든 상처가 약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상처를 어쨌든 제거를 한 다음에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뭐 어떤 제한이 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이나 혹은 지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을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사전에 약을 끊고 일정 기간 중단을 하고 시술을 하고 시술 이후에 다시 또 일정 시간 후에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하고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뗀다라고 하면 용종을 떼는 자리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피가 난다거나 혹은 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을 절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언제 식사를 하시고 뭐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걸 잘 듣고 그런 걸 실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용종이 크면 아무래도 상처가 더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합병증, 즉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고 외래에서 그냥 절제를 했더라도 용종의 크기는 작지만 실제로 상처는 조금 더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용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종을 도려낼 때는 이 용종을 포함해서 주변 정상 점막까지 같이 도려내기 때문에 상처는 이렇게 크게 생깁니다. 그런 생각보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용종이거든요. 네. 크기가 아주 작죠. 네. 근데 깨끗이 도려내기 위해서 주변까지 다 같이 도려내기 때문에 상처는 조금 더 크게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3mm, 5mm 작은 용종을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아직 나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용종 떼고 나서 바로 가서 술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매운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장에 좀 자극이 되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이런 상처가 다 낫기 전에 자극을 받아서 피가 난다거나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종을 절제하고 나면 이런 상처가 아물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술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언제 몇 시간 후에 시작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용종을 떼는 개수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술을 하고 난 병원에서 늘 환자들에게 그러한 시술 후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사항을 잘 지키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 환자가 그랬었는데요. 네네. 용종을 좀 큰 걸 뗐거든요. 그래서 금식이 좀 필요해서 금식을 하시라고 했는데 몰래 숨어서 지금 매운 컵라면을 어머. 드신 거예요. 하필 또 매운 걸 드셔가지고. 그러다가 피가 나가지고 금식을 더 하시게 됐거든요. 진짜 그 몇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먹느라고 몰래 그것도 숨어서 먹느라고 아, 피가 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그런 어떤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또 이제 순한 거 드시죠. 매운 컵라면 자극적인 거 드셔가지고. 아이고, 더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어쨌든 시술 직후에는 우리가 네.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스트민님께서요. 그 혹시 용종이 자주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생기는지 이게 위치에 연관성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장에 생기니까 대장은 그냥 하나의 장기라고 생각하니까 용종을 떼고 또 생겼다고 하면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자리에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생겼던 사람이 왼쪽에 생기고 뭐 항문 주변에 생겼던 사람이 뭐 배꼽 아래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자리에 생기는 거고요. 같은 자리에 생겼다는 것은 이게 불완전 절제가 돼서 재발을 했다는 건데요. 되게 작은 용종을 제거해서는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데 간혹 굉장히 큰 용종을 절제를 하고 나면 마치 세포 하나만 살아남아도 다시 그 자리에서 재발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용종은 암에 가까운 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용종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다시 절제를 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새로운 자리에 계속 생겨서 절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트맨님께서 또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검진 중에 대장 내시경 첫 검사에서 직장 내 분비 종양을 확진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거 후 일상생활 중입니다. 6mm 정도라서 절제를 했고 절제 부분에 조직 검사지에 조금 남아있다고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네, 따로 증상이 없어 추적 검사 예정입니다. 재발할 가능성은 있는지. 네. 네. 일단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런 경우에는 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없고 재발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일단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뭐 용종,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건 대부분 대장 점막, 즉 표면에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네. 근데 표면 아래층에서 종양 덩어리가 숨어 있는 마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종양이 바로 직장 내분비 종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분비 종양은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보다 훨씬 더 아래쪽까지 깊이 파내야지 완전히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생기는 거가 표면에 생기지 않고 표면 아래쪽에 생기기 때문에 간혹 절제를 할 때 아랫부분에 이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조금 물려 있다. 조직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절제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 그런 부분을 추가로 내시경으로 완전히 더 아래쪽까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도려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외과 수술을 해서 절제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경우는 남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직 검사에서 이제 걸리는 경우는 이 절제연에 조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절제 부분에 이 조직 검사에서는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절제할 때 전기로 태우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살짝 걸리는 그러니까 대장 안쪽에 남아 있는 조직은 이미 타서 익은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암세포는 거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에 따라서 일부는 이 불완전 절제가 돼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절제를 해보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런 경우도 사진을 좀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행히 크기가 처음에 6mm 정도로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 크기였으면 어느 정도 절제가 잘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절제연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마 타서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 질문 하나 더 주셔서 그 피검사에서 이제 적혈구수가 조금 많아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혹시 이게 암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도 질문 주셨어요. 피검사에서 적혈구수가 조금 많아져 있다고 하는 건요. 결국은 그 혈액 내에 적혈구수의 이제 개수의 분포를 보는 건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대개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혈구수가 조금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혹은 좀 탈수가 돼서 혈액이 좀 농축되거나 그런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시면 다시 정상 수치로 나오게 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높게 나오면 적혈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게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 정밀 검사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는 미국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몇 년 전에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10년 후에 오라고 합니다. 이건 방치 아닌가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장 내시경이 정상이면 5년 후에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0년 후에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 간의 진료 지침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들도 많고 대장 내시경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어디에 가더라도 쉽게 당일날 대장 내시경을 심지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 만나는 데만 해도 한 2-3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고요. 보통 가정의학과 의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대장 내시경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에 대한 접근성이 한국과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는 대장 내시경에서 정상이 나오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는 우리가 대장암이 안 생길 거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5년 쪽에 가까웠지만 점차 10년 쪽으로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내시경의 해상도도 더 좋아지고 있고요. 한번 용종을 발견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했었을 때 대장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과 그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현재 10년 단위로 대장 내시경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5년 기준으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본인이 굉장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후에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에 계시니까 네. 중간에 한국을 한번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근데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교수님 이제 2시간만 있으면은 2026년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내년을 또 건강하게 맞이하시라고 시청자분들께 따뜻한 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 선종이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에서 나오는 대장 선종은 소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크기가 자라고 대장암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대장에만 암의 씨앗이 생기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잘 생기는 분들의 특징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흡연 많이 하시고 비만이면서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야채, 채소 잘 안 드시는 그리고 붉은 고기 많이 드시고 가공육 많이 드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단 대장 용종만 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대장 용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대장 외에 다른 장기에도 그런 암의 씨앗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장 용종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장 용종이 발견됐다는 건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서 앞으로는 건강한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를 발견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보다 건강하고 더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임 퓨티님께서 연말 마지막 날까지 고생이 많으시다고 또 응원의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교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인터뷰쇼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